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면서 남에게 뭐 피해를 준다든지 경제 논리로 모든 걸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들이 떠오릅니다. TV 책방 북소리 문을 열어주신 우리 시민분들의 목소리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말 심한 경쟁과 또 사회 부조리로 여러 가지 면에서 병든 우리 사회 속에서 정말 힘겹게 살고 있는 시민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네. 네. 그래서 요즘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 네. 이 뭔가 근본적인 데에서부터 문제가 있구나.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개개인이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병폐 이런 것들을 안다 하더라도 뭐 내가 혼자서 어떻게 어떤 힘으로 뭐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내가 한번 눈 감고 말면 또 좀 편하게 살 수도 있지 않나. 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뭐랄까 이게 삶의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을 점차 잃게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네. 그런 어떤 좋지 않은 기운들이 모여 있는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게 될지 또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기도 하는 맞습니다. 그런 요즘입니다. 이런 우려들 뭐 비단 저희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오늘 TV 책방 북소리에서 우리 삶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찾아 나가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를 속물사회라고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묻는 책을 쓰신 작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오늘 모셨습니다. 삶은 왜 의미가 있는가? 이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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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책하고 이미지가 굉장히 좀 다르세요. 그렇죠? 저도 놀랐거든요. 또 사실 직업도 변호사시고 그러니까요. 또 책 내용을 읽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심각한 그리고 중년 신사가 나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소년이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찬의 말씀. 그리고요,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완전 공감해요. 장글의 웹툰 혹시 보셨어요? 예, 웹툰 봤어요. 옆모습이 완전히 똑같으세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가볍게 인사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오늘 우리가 얘기를 나눌 책은 결코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책을 보면서 이거는 철학서인 듯도 하고 뭔가 우리 사회의 굉장한 민낯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앞서서 시민분들한테도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봤지만 속물사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속물사회라는 게 어떤 건지 정의가 일단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속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전체로 보지 않고 속성이 있잖아요. 외모가 잘났다, 권력이 세다, 돈이 많다 이런 속성 하나나 두 개, 세 개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줄 지어서 세워놓는 거죠. 1등부터 이제 꼴등까지. 서열화를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서열에서 위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삶이 가치가 있어. 이 사람이 밑에 있으면 이 사람은 삶은 참 볼품이 없다. 왜 사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을 이제 속물이라고 하고 그런 속물들이 한 명, 두 명, 뭐 어쩌다가 보면은 만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 그 사람들이 직접 말하지 않아도 혼자 머릿속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총점평가를 어떻게 할까? 나는 얼마나 볼품 없다고 생각할까? 또 한편으로는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을 보면은 나는 저 사람보다 참 낫구나. 뭔가 좀 뿌듯함이 느껴지고. 그러면은 위에는 자기를 경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는 또 아래에 경멸할 사람이 있고 이 사이에서 자기는 조금이라도 덜 경멸당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경멸하기 위해서 올라가려는 어떤 욕구와 불안감 이런 것들에 치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사회를 속물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행복한 시민으로서 또
또 자기 존엄성이라는 부분들을 스스로 늘 확인하고 그런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여야 될 텐데요. 네. 바로 그러한 관점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 이 시민들에게 인문학 강의를 하듯이 그렇게 이제 책을 이렇게 써내려 갔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업은 변호사. 현직 변호사시죠. 이 변호사시면서 또 이러한 책을 쓰시게 된 그런 동기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 직업이 변호사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 중에 한 명이고 또 아무래도 변호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분쟁이나 고민 이런 것에 훨씬 가까이 있기 마련이죠. 근데 직접적으로는 변호사의 직업과 관련돼 있기보다는 제가 몇 년 전에 친구한테 받았던 질문이 있는데 친구가 이렇게 그 당시에도 이제 힐링 서적이나 자기계발서 같은 것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금은 별로 인기가 그렇게 많이 없어졌죠. 그 조류가. 근데 그때는 그 장르가 거의 모든 장르 중에 탑이었거든요. 정말, 네. 그래서 근데 그 책도 읽고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강연도 막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의 삶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난 잘 나가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삶의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처럼 해라. 나처럼 살아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겠다. 이걸 따라서 해라. 그러면 이렇게 막 받아줬고 막 열심히 받아줬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 서열 구조 내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소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서열이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선두는 소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전면적으로 자기 삶의 의미를 규정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내 삶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내 삶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은 결국 삶의 의미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은 소수의 잘난 사람들 또는 아직 잘난 사람이 될지 안 될지는 판명이 안 났지만 잘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통용되는 이야기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무의미하냐. 근데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틀렸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대다수의 삶 그리고 결국엔 전체의 삶이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제시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존엄감을 확인하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갈지를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 기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는 게 하나의 동기죠. 이번 책 삶은 왜 의미가 있는가? 라는 책에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속물 사회를 살아가는 자유인의 나침반이라는 부제인데 책 전반을 통해서 변호사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에 좀 압축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책을 좀 이해를 하려면 속물의 개념을 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먼저 앞서서 속물 사회에 대한 개념을 짚어주셨고 이 부제 속에서 변호사님께서 말하고 싶으셨던 책 전반의 주제 뭘까요? 좀 압축을 시켜주신다면. 책 전반의 주제는 앞부분은 이제 속물사에서 살아가는 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가 완전한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부조리하고 불완전한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부조리하고 불완전한 사회라서 살기 싫어. 부조리하고 불완전한 사회에서는 사는 의미가 없고 오로지 유토피아에서 사는 사람들만 삶의 의미가 있고 부조리하고 불완전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그 삶이 쓰레기다. 그거는 또한 참여자의 관점에서 어울리지 않죠. 우리가 지금 이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의 답을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부조리하고 불완전한 사회에 눈을 감고 해피하다. 우리 사회 너무 완벽해. 완벽해. 나는 이제 거기에 적응만 하면 된다. 이것도 또한 진실을 호도하는 거죠. 외면하고 그냥 눈을 타조처럼 감고 땅에다 이제 머리만 박아 놓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것이 필요한데 자유인의 나침반이다. 자유인이라는 사람은 누구이냐? 자유인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충동이나 의무감을 근거 없이 심어주더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가 가치를 탐구하고 파악해가지고 그 가치에 기반해서 방향이 쫙 서는 거죠. 마치 나침반이 북극을 가리키고 남극을 가리키고 하듯이 방향이 서면 그 방향으로 진득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자유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먼저 나침반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이 가치 있는 행위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일이라고 그 하죠.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 네. 않습니까? 이게 뭔가 사유를 할 수 있는 기준, 말하자면 자기만의 어떤 어떤 가치 기준이 분명히 필요하지 네. 않느냐. 또한 그것이 정의롭고 도덕적이어야 할 것이다. 네. 바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네. 전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사실 근데 또 인간이라면 또 일정 정도 속물근성은 또 불가피하게 다 갖고 있는 부분도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망하기 위해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네. 어쨌든 나도 남들보다는 네네. 좀 더 잘 살고 싶다 이런 정도까지를 가지고 그건 잘못된 삶의 태도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너무 가혹하고요. 네.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또 속물이 아닌 그 자유인으로 살기 위한 뭐 나침반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끊임없는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어떤 관점, 생각하신 이야기들 그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의미 있는 삶이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의미라는 말을 그냥 일상 용례에서 사용하는 의미라는 말이랑 다르죠. 예를 들어서 딕셔너리의 의미가 뭐냐? 사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냥 번역을 원하는 거고 네. 아니면은 도대체 이 회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은 이 회의가 이 회사의 이윤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미리 사전적으로 주어진 목적에 얼마나 수단적으로 기여하느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삶의 의미라고 했을 때 이미 사전적으로 주어진 목적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의미는 구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무엇으로 구성되느냐? 이 질문을 답하려면 크게 보지 말고 작게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저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면은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느냐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 행위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는 행위고 그래서 우리 행위를 바꾸거나 선택할 만한 이유의 힘을 가진 것을 가치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보면 즐겁다. 네. 이 책 재밌다. 재밌어서 오늘 집에 와서 또 이어서 봐야 되겠다. 네네. 못 본 거. 그러면 그것이 쾌락을 주지 않습니까? 쾌락을 주기 때문에 쾌락은 내가 안 할 수도 있었는데 하게 되는 이유의 힘을 가지는 거죠. 동기가 되는 예, 거죠. 동기가 되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리를 꼬고 앉는데 기사를 보니까 다리를 꼬고 앉으면은 척추가 휘어져서 나중에 아프다고 하더라. 그래서 아픈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제부터 다리를 꼬지 않고 앉겠다. 그러면 또한 선택의 이유가 되는 거죠. 고통의 감소가 선택의 이유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위 하나하나의 선택을 봤을 때 이유의 힘을 가지는 것들을 가려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려내 보면은 목록이 쭉 나와요. 목록이 나오는데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쾌락, 네. 쾌락의 경험과 증대, 고통의 감소와 제거, 그리고 진리의 추구, 그리고 아름다움의 공유와 발견, 그리고 창조, 그리고 애착과 유대관계의 형성, 친구가 우정을 놔두는가 아니면은 자기 자식과 애정을 놔두는가 아니면 연인과 사랑을 놔두는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권리의 존중,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이런 목록들이 나온다. 이 목록에 속하지 않는 것들은 얼핏 보면은 이유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근저에 만약에 방금 목록에서 짚은 것들이 없으면은 이유가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욕구가 있다. 왜 그렇게 했니?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러잖아요. 청소년들한테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냥요. 왜 그냥이 무슨 뜻이야? 하고 싶어서요. 하고 싶어서라는 것이 궁극적인 이유로 제시될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왜냐하면은 욕구라는 것은 가치에 기반할 수도 있고 가치에 기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병적인 증세로 보면 강박증이 있거든요. 강박증에 걸린 사람은 그래서 청결 강박증에 걸린 사람 손을 계속 씻어요. 손을 안 씻으면은 엄청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네네. 엄청 불안해져서 아까 씻었는데 또 씻고 한 번 씻기 시작하면은 10분이고 20분이고 그렇죠. 계속 씻어가지고 어떤 분은 막
손이 막 벗겨지고 그럴 정도로 싫습니다. 자기 자신도 알고 있어요. 이 행위는 궁극적인 이유가 없는 것이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손을 안 씻었으면 좋겠다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불안하기 때문에 손을 씻고자 하는 욕구는 생겨요.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가치 기반이 없는. 이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그러니까 손을 씻는다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손을 필요한 만큼만 씻으면서 통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치료를 받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일차적인 목적이 돼야 되지. 일단 욕구가 있다 해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그게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개개의 행위 선택, 우리가 이것을 추가적으로 할 만한 일인가 라고 물었을 때 이유의 힘을 가지는 것을 가려내면은 우리가 가치를 가려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가치를 가려내고 나면은 가치에 근거하지 않은 허공의 의무와 충동감, 사람들이 끊임없이 말을 하긴 하는데 그냥 입으로 하는 설사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인간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볼품없는 이상이다, 이렇게 거의 뭐 자동으로 막 기계처럼 말하는 거야. 그 말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의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의식도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그런 말에 계속해서 반응하게 되고, 그것을 이렇게 잘라내고 털어내려면은 우리가 하나의 면도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도날이 이렇게 깨끗하게 수영을 면도하듯이 가치가 아닌데 우리한테 뭐뭐 해야 된다라든지 뭐뭐 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심어주는 그러한 말들을 잘라내는, 깔끔하게 면도질하고 정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치의 중심을 잡고 그 가치가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서 꾸준하게 매일매일 일상을 충실하게 진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런 자유인의 삶이 보다 의미 있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자유인에 대한 개념을 저도 이제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통념에 갇혀 있기 때문에, 통념에 갇힌 자들은 갇혀 있으니까 자유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 통념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말하자면 신념, 또 더 나아가서는 철학,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 스스로가 통념에 맞서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자들, 그들만이 말하자면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가치를 스스로의 능력, 스스로의 이성을 사용해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념 중에는 사람들의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죠. 통념 중에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 중에 대다수가 믿어도 사실은 그냥 고작 통념일 뿐이지 진리는 아닌 그런 것들도 그런 것들도 거죠? 있고, 예. 또 사람들이 많이 믿지만 또 맞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우정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들 믿잖아요. 근데 그걸 검토를 해보면은 실제로 우정은 가치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또 아닌 것들도 있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좀 더 남들보다 우위에 선다든가, 이거는 사람들이 다 같이 보편적으로 실현했을 때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공적인 것이 아니고 단지 사적인 충동, 이유를 제시할 수 없는 사적인 충동. 그 사적인 충동이나 의무감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강박증 환자한테 손을 씻고자 하는 욕구가 존재한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욕구나 불안, 그거는 그 자체의 실제는 하지만 그것이 가치에 기반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가려내야 되고, 그런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네요. 정말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그런데 우리가 삶의 뭐 목적이나 뭐 의미,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나 단어 중에 하나가 행복이거든요. 네. 근데 변호사님께서는 행복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행복이 인생의 모든 그런 목표는 아니다. 네.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저는 그 부분 보고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행복을 느끼는 포인트는 다 굉장히 다양하고 다를 수 있지만 누구나 다 행복하기 위해 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살아왔거든요. 근데 저의 생각이 약간 뭔가 돌을 던지는, 뭔가 맞은 것 같은 그런 좀 생각을 확 바꿔주는 그런 구절이었는데, 어떻게 제가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행복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그게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행복이란 개념이 되게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막연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행복이 특히
남용되고 착취되기 쉬운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행복에 자기가 원하는 모든 행동이나 품성이나 미덕을 다 때려 넣어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은 이 종교를 신실하게 믿어서 그 신성과 접촉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행복을 끊임없이 재규정하거든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행복을 욕구를 분모에 두고 욕구가 밑에 들어가고 욕구 달성, 욕구 만족이 분자에 들어가는 식으로 이제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그래서 많이 그 해요. 숫자가 크냐 작으냐. 네. 그래서 인생의 도를 깨쳤다 이런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은 욕구는 줄이고 욕구 만족 정도는 높여라. 그러면은 인생이 행복해진다. 그러면 인생의 도를 깨친 것이다. 이는 인생의 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걸 예를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풀잎을 새는 욕구가 강해요. 그래서 집 앞에 잔디밭이 있는데 잔디밭에 풀잎을 샌단 말이에요. 자기 잘 새.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은 하루 종일 셀 수도 있고 여가 시간마다 살 수 있고 만족스럽다. 우리가 풀잎을 샌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뭐 스마트폰으로 그냥 SNS를 하든가 아니면 뭐 자기가 별로 크게 즐겁진 않지만 자기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걸로 이제 바꿔서 생각해 볼 수도 그렇죠.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욕구를 줄여놨는데 누가 너 예전부터 그림에 관심 가지지 않았냐고. 그림 한번 배워보지 않을래. 야, 근데 그림을 아무나 잘 그리는 것도 아니고 되게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냥 이도저도 아닌 식만 되고 시간만 낭비하게 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거는 욕구가 진정으로 달성될 수 있었지. 이거는 나의 분모를 크게 만드는 거다. 그림 나 별로 잘 그리고 싶지 않은데 네가 그렇게 붙여가지고 그림 잘 그리고 싶게 되면은 나는 불행해지는 거 아니냐고. 너 불행으로 이끄는 악마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친구가 어이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림을 잘 그리는 경험은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공유하는 그 가치에 직접 맞닿아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욕구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는 우리의 선택을 결정하는 이유의 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그림에 도전하게 되면은 내가 욕구 분모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난 안 할래.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모를 늘리는 것이 이 공식에서는 항상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그림의 예에서 봤듯이 꼭 그렇지도 않은 것이고 분자를 늘려주는 것이 행복에 좋다고 하지만은 애초에 그 분자를 규정하는 욕구가 잘못돼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 욕구가 나는 보다 권세가 많아져서 남들을 함부로 부리고 함부로 욕설도 하고 모욕도 하고 반말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럼 그것이 과연 의미 있는 삶이냐.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지배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그냥 욕구가 분모에 있고 욕구 달성이 분자에 있는 그 형태로는 착취되고 남용되기 쉬운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 우리가 굳이 욕구와 욕구 달성이라는 중간 개념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쾌락도 있고 고통의 감소도 있고 진리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고 애착과 유대의 형성도 있고 접촉과 소통도 있고 그리고 권리를 존중하고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일이 있고 이렇게 가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 뭐하러 삥 돌아가지고 행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다시 혼란스럽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행복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사회에서 이게 행복이라는 그 원론적 가치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신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가령 뭐 히틀러 같은 사람은 말하자면 그런 권력을 추구하고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크게 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전쟁들을 만드는 것이 어쨌든 본인의 행복하고 연결이 돼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본인의 성취감하고서도 연결이 돼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어떤 시스템이라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 자칫 그 행복에 대한 목적을 잘못 설정하게 되고 했을 때는 사회가 실제적으로도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 또 이제 보면 뭐 우리가 또
손해를 본다. 뭐 이런 그 피해 의식 이런 네. 것들도 있지만 그쵸. 솔직히 또 용기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 현실 속에서 살다 보면 그래서 어떤 부조리한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거기서 그냥 여기서 내가 눈 한 번만 감고 나면 내가 손해 볼 거는 없지. 잘못하면 내가 피해받는 경우도 생길 텐데 그야말로 이러한 비겁함 같은 것들이 또 일상 속에서는 작동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도 사실 그러한 상황들을 현실적으로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이 책을 쓰시는 과정들 속에서도 많이 참고가 되실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네. 사람들은 이제 누구나 영웅적인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 없죠. 예, 누구나 이제 소심하고 겁도 있고 이런데 그렇죠. 그것이 말씀하신 비겁함으로까지 가는 것은 제가 볼 때 정확한 사실과 가치에 기반해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분명히 일하다가 다쳤단 말이에요. 일하다가 다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재 보상을 받게 되죠. 근데 이 산재 보상을 받게 되면은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로 귀찮단 말이에요. 그 보험료율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감독관들이 와가지고 안전 수칙 제대로 지켜지고 있냐 이렇게 검사도 나오고 그러니까 자꾸 그걸 갖다가 산재 아니고 너 혼자 다른 데 가서 다쳤다. 그러면 그 사람 아무것도 못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뻔히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동료들이 뻔히 본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다쳤다고 하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다친 게 아니다라고 해보니 그러니까 거짓 증언을 회사에서 시키는 거죠. 근데 제가 수많은 이제 그 노동 사건, 해고 사건을 다 했지만 네네. 거짓 증언 시킨 거 안 했다고 해서 해고 당한 경우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없는데 지레 겁먹어가지고 회사가 시키니까 이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회사의 권력을 그야말로 엄청 부풀려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나 한 명, 유아 독존하는 나 자신 한 명하고 그다음 이 사건하고 실존적으로 대면하는 것만 생각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실제로 우리 개개인의 힘보다는 우리가 소통했을 때 함께하는 힘이 커지는 거고 그때 격려도 얻게 되고 또 공공의 쓸데- 선도 그렇게 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게 예, 되겠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비겁함도 없어지게 되고 근데 지레 겁먹는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불의, 그러니까 정의가 있고 불의가 있다면 이 불의를 만드는 사람들은 네. 사실 이걸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면서 굉장히 비겁하게 이걸 이용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사실 그런 사람들이 거의 불의는 만드는 거라는 생각을 사실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좀 용기를 내서 정의 쪽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차피 뭐 너무나 적인 단단한 철옹성인데 뭐 계란으로 바위 부수기지 뭐 이런 식으로 해봤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무력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사회적 분위기를 쉽게 바꿀 수 없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첫 번째로는 저는 불의가 쌓인 게 사람들이 다 알면서 뭔가 이불로 저질렀다거나 아니면 다 알면서 이불로 눈 감아줘서 생기는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는 불의와 정의의 문제가 삼척 동자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지 않으면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사실 이제 권세가 높고 불의를 저지른 사람은 자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어떤 방식으로든 정당화를 하게 마련. 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난 나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가치를 탐구해서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절망이나 무기력증을 느끼는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건 자체랑 나랑 홀로 대면한다고 생각하고 교류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러면 교류를 잘 해야 되는데 교류를 잘 하려면은 몇 가지를 버려야 돼요. 첫 번째는 조급증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면은 금방 결과가 나오겠지. 네. 그러면은 조급증이 생기니까 결과가 빨리 안 나오면은 실망을 금방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무기력하게 되겠죠. 다른 하나는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내가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은연중에 생각하네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막 짜증 많이 내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기대를 밑에 깔아놓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바꾸자고 말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 아니면 소수만 들어줘. 이렇게 하면은 막 답답하고 우울화증이 치민단 말이에요. 근데 애초에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게 되게 유아적인 생각이거든요. 되게 어린애들 보면은 무거운 물통을 드는데 그게 무겁다고 짜증을 내요. 무거우면 가벼운 걸 들면 되는데 굳이 무거운 걸 들면서 무거운 것이 무겁다고 짜증을 내면은 네. 정신이 미성숙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곤란하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옳은 방향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그것이 금방 될 거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말했으니까 다들 따라줄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 일 중에 자기 몫을 하고 묵묵히 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의 기질에 맞는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이 일을 해보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나간다면은 우리가 크게 대충 봤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했던 것에 틈들이 많이 보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재밌는 것이 또 책에서 보면 변호사님께서 그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긍정적으로 쓰는 말들인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네. 또 뭐 철이 들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거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건 그닥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도덕적이고 가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다. 네. 이런 이제 쪽의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전해주시죠. 열심히가 그 자체로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이라는 것이 마치 지상 최대의 과제처럼 된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농경사회 전통 때도 있었고 또 70년대 이 산업화 과정에서 근면, 성실 이것만이 이제 마치 우리 사회의 최고의 가치고 또 인간이 추구해야 될 뭐 거의 그 덕목인 거죠. 가장 최고의 네. 덕목인 것처럼 이렇게 됐지만 사실 나쁜 일을 너무 열심히 하게 되면 세상을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도덕성이 먼저 필요한 것이다. 그렇죠. 도덕성도 먼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열심히가 지상 과제가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에 전부 다 불안증을 만들어내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오늘 시간 낭비했나 안 했나 기준이 없으니까. 네. 열심히 기준이 자기가 어떤 가치 방향을 두고 차근차근 진행하는 일상을 요령 있게 만들어내면 될 텐데 그런 가치 방향은 없고 무언가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다. 무언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제대로 살지 않은 것이다. 이러면은 늘 죄책감 속에 늘 살게 죄책감과 불안감 속에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선을 다한다라는 말도 비슷한 거죠.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어떤 과제 하나, 뭐 시험 공부 이런 거에 최선을 다한다 이런 식으로만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하얗게 불태워서 그 뒤에는 손가락 움직일 힘도 없이 하는 그게 최선을 다한다는데 그러면 그 뒤에 일은 못 하게 되니까 야구 선수가 한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어깨가 망가지면 그 다음 경기는 아예 못 하게 되는데 그게 과연 최선을 다한 것이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오히려 방향을 잘 탐색하고 요령들을 잘 개발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걸로 바꾸어서 새겨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의미 맥락들을 조금 더 잘 말하자면 파악하고 네.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자기 몫을 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 자기 몫이라는 말에서 파생돼서 연상이 되는 게 이제 정치적인 네. 목, 정치적인 책임인데 재미있는 또 제목의 챕터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또 뭔가 도전적이에요. 제목 자체가 뭐냐면 정치적 책임을 이해하는 것이 즐거울 수 있을까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네. 이게 무슨 뜻으로 쓰신 거예요? 즐거울 네.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즐거울 수 있다는 말이죠. 있다. 예, 있다는 말이고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은 독특한 종류의 책임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사고 팔거나 아니면은 뭐 고용 계약을 맺고 이런 노동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동을 제공했으니까 돈을 주겠습니다. 볼펜을 사고 팔거나 하는 그런 1대1의 계약상 책임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보죠. 그리고 계약상 책임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고 형제 자매 간의 책임이 있고 친구들 간에도 우정에서 파생되는 책임이 있죠. 근데 그런 대인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데 왜 정치적 책임이라는 독특한 책임이 나왔을까? 그것은 우리가 소통을 해서 다 함께 논의해서
바꾸지 않으면 바꿀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공론장에서 함께 논의하는 거죠. 함께 논의해서 뭐가 제일 좋은 대안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바꾸자 하는데 이제 자기 몫을 보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일률적으로 규정됐어요. 그냥 집회에 나가고 힘들게 뭔가를 하고 뭐 이런 것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은 넌 나쁜 사람이야. 넌 비윤리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죠. 저는 그걸 이제 책에서 윤리주의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참여를 겁을 줘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붙여서 넌 그렇게 이거 참여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이렇게 몰아붙여서 하면은 사람들이 더 싫어하게 되죠. 그것이 축적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마치 어떤 정치에 대한 견해를 가지는 것 자체에 대해 심리적으로 먼저 부담을 가지는 그렇죠. 경우가 많거든요. 예. 네. 정치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련을 맺게 되면은 그럼 난 희생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분법으로 봤을 때. 이 이분법을 깨려면은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일률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여건과 기질, 능력에 맞는 것을 분업해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 자기 이제 공부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하는 일에서 어떤 전문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그 전문 분야에 따라서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자기가 더 잘하는 일이 있으면은 그 분야에서 맡아가지고 기여할 수도 있고 작가는 작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회계사는 회계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하시는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보면 다 그냥 늘 개별 개인으로서만 스스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 일과 관계된 그러니까 나와 같은 이익 집단이라 그럴까요? 근데 그들의 어떤 공공의 이익이라는 부분에도 같이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한다. 그것이 이제 정치적 입장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자기가 하는 일에 능숙한 어떤 능력이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어떤 고통이나 공경을 파악하고 그 공경이나 고통을 대안을 제시하면서 줄일 수 있고 그 대안을 이제 널리 알리고 관철시키고 하는 일 수많은 거대한 일 중에 자기가 맡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그 일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발전하는 일이 될 수 있고 동시에 공공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공공의 기여가 곧 자기 자신의 발전과 연결되는 방식으로 항상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 일은 따로 있고 나는 여기서 희생만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연결되는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정치적 책임을 이행하는 일이 곧 나의 인간적 발전하고 일치될 수 있으니까 아주 직결돼 있다. 네,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조정을 하라는 거죠. 조금 어려웠어요. 저는 어려웠지만 이제 이해가 좀 됩니다. 자, 변호사님과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독자분들도 궁금한 점이 있으셔서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담아왔습니다. 만나보시죠. 자기계발서를 좀 주로 읽는 독자인데요. 근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서질 않아서 무엇이 문제일지 궁금합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상사 의견을 따르고 이렇게 하는 게 저에게는 조금 힘이 들어요. 뭐 부조리라든지 비리에 눈을 감는 것 같고 또 박차고 나오자니 또 다음 달 생활비 때문에 막상 그러지는 못하고 어떻게 해야지 좀 행복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진짜로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에 낭비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좀 사회인이 되기 전에 제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독자 질문 듣고 왔습니다. 역시 독자분들의 질문에서도 삶에 대한 고민이 좀 엿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분은 자기계발서를 굉장히 자주 읽으셨는데 읽어도 삶에 대한 방향은 잘 안 선다.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네, 자기계발서를 읽어도 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뿌리박고 있는 이 삶의 여건이 미래가 확실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미래에 대해서 별로 확신을 못 느끼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꾸준함이 해답이다. 꾸준함이 해답이. 자기가 어떤
가치를 파악하고 이 방향이 맞다 싶으면은 이 방향에 추가로 할 일들이 뭔가 파악하고 그걸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것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미래만 막연하게 바라보면은 그거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건데 거기에 너무 정신이 가 있으면 오히려 하루하루의 일상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잡았으면은 꾸준하게 하고 그걸 즐겁게 할 수 있는 어떤 리듬이나 요령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미래를 정말 확신할 수만 있다라면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까라는 그러니까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고 뭐 거기서 의외의 성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절치부심해야 할 어떤 또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다 어떤 지나치게 많은 공포 이 사회가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이지 않나. 그러니까 그게 없어서 두려워요. 근데 사실은 그게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가 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두 번째 독자 질문은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뭐 그게 원래 뭐 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야 뭐 이런 식으로 선배들이나 뭐 직장 상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오래된 인습들 그것이 잘된 것이든 잘못된 것이든 상관없이 사실 대부분은 잘못된 것들을 강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이러한 식의 것들 말하자면 이제 요즘에 상황 논리라고 하죠. 아니면 내부 논리. 사실은 단어에 논리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논리 아니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내부 논리라든지 상황 논리는 그 특정한 부분에서만 맞아떨어지고 우리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논리라는 것인데 사실 여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젊은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좀 이런 이렇게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논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그런 시점이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하십니까? 네,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짧은 기간만 보면은 마치 그것이 철칙처럼 느껴져요. 막 철로 되어서 만들어진 법칙처럼 느껴지는데 우리가 조금만 긴 시간을 두고 보면은 인류 역사에 보면은 19세기하고 20세기랑 다르고 20세기, 21세기 다르고 한국 사회도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이 변해왔어요. 그래서 한번 한국 사회 나빠졌다고 하지만 뇌물 같은 것에 훨씬 우리 사회가 엄격해졌죠. 그리고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명해진 것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철칙이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그걸 철칙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는 사회생활의 요령이다라고 느끼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을 남에게 외주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큰 코 다칠 때가 있어요. 제가 다룬 사건 중에서는 회사에서 이제 영업 지점인데 이걸 본사에서 매기는 금액으로 이 물품을 팔려고 그러니까 목표 달성량을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업 지점장이 깎아서 덤핑해서 일단 목표 달성을 채워라. 그럼 이게 구멍이 나잖아요. 구멍은 어떻게 하냐?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래서 알아서 한다고 맡겨서 몇 달간 그렇게 해서 구멍이 났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 너 심할 썼어요. 내가 횡령했습니다. 이거 쓰면 어떻게 하냐?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래서 썼어요. 나중에 횡령죄로 고발도 당하고 그것도 전부 다 물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써버렸기 때문에 이게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킨다고 하면은 자기 이제 더 이상 자기 뇌는 사용하지 않고 그걸 외주를 줘버리면은 그게 사회생활 요령도 아닌 거예요. 뭐 사직서 쓰는 것도 그래요. 사직서 쓰고 나서 오면은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왜 사직서 안 쓰면 네가 오히려 재취업하는데 불리하고 뭐 각종 이유를 그냥 앉아서 해고를 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해고가 부당하면 다툴 수가 있죠. 근데 시키는 대로 사직서 쓰는 게 사회생활 요령에다 쓰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생활 많이 안 해본 젊은 친구들은 사회에 딱 들어갔는데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래버리면 이제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보편적 상식이 없지는 않잖아요. 다 말하자면 교육을 다 기본적으로 받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 그것은 최소한 구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대전제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 대전제를 확인하고 이제 그 대전제하고 이제 사회 현실이 안 맞잖아요. 안 맞으면 절망하지 말고 혼자서 텀벙텀벙 가려고 하지 말고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은 주위 사람들하고 공조를 해서 조금이라도 바꿔야 될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1980년대 판사들의 고민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법률이 엄청 안 좋은 법률이 있어요. 그럼 판사가 이 법률대로 판결하면은 이 사람 인생을 부당한 이유로 망가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 법률대로 판결 못하게 옷 벗고 나가서 변호사하면 다른 판사가 또 그 법률대로 판결할 거죠. 그러니까 텀벙텀벙 부딪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법리를 만들어내고 이전에 판례들을 이렇게 끌어대 가지고 이걸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게 법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전략적이고 섬세한 고민이 그 시대 판사들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이제 부조리를 마주하는 우리 텀벙텀벙해서 당연히 안 되죠. 텀벙텀벙 마주쳐서 당연히 바위에 부딪혀서 안 된다면은 섬세한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독자분처럼 정말 꽃 같은 청춘들이 꿈을 꿀 수 없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참 더 암담하고 가슴이 아픈 시대인 것 같은데 98년부터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치로 보면 뭐 학교에 대한 책도 많았고요. 여러 가지로 청년 문제, 청춘들에 대한 문제들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꿈을 꿀 수 없는 청춘들에게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청춘들에게 한마디 할 나이는 아닌 것 같고요. 청춘이시잖아요. 네, 아직까지 청춘 같은 세대라고 보고 같은 세대에게 제가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은 같이 공부하고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모임을 많이 가져라는 거죠. 사람들이 뭐 100m 달리기 경주하는 것처럼 바빠가지고 뭐 아무것도 여유를 둘 수가 없다는데 그건 과장이에요. 100m 달리기 계속하면은 숨차 죽거든요. 실제로는 우리가 그 사이사이에도 낼 수 있는 시간 주의력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같이 공부를 하고 뭔가를 같이 고민하는 모임들을 만나서 사람들이 누가 잘났네, 너가 잘났네, 누구는 어디 취업했다더라, 누구는 이런 권세가 있다더라, 누구는 참 잘생겼어, 이런 이야기 이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위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는 거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연대의 네. 기초가 되는 거겠군요. 네, 연대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삶도 그만큼 더 즐겁고 활력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면서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되는 정말 그러기 위해서 또 마련된 시간이기도 하고요. 정말 그런 시간이었는데 TV 책방 북소리의 공식 질문 드릴 시간입니다. 네. 이한 변호사님께 책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네, 책은 저한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책은 저한테 즐거움입니다. 하루 일을 끝내고 뭐 커피숍이나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30분만이라도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렇게 그 저자가 써놓은 것을 읽으면 특히 이렇게 재밌게 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즐겁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책은 이제 소통의 도구다. 누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아주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딱 압축시켜서 그걸 내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그런 방식으로 진리와 아름다움을 교류하는 것이 참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책은 저한테 정치적 책임을 이행하는 한 방법이다. 고통과 공경을 발견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런 고민을 했으면은 한두 마디 가지고는 이해시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잘 짜여진 이야기 속으로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그건 책을 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쾌락이자 소통의 도구이자 정치적 책임의 이행의 방안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책 많이 내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이후부터요, 저는 이 속물근성이라는 말을요, 누군가를 흉보고 조롱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속물사회에 나 자신은 좀 일조를 하고 있지 않나 반성하는, 자문하는 도구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역시 저는 그 책의 힘이 놀랍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네. 무기력해지고 또 힘들 때마다 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은 그러니까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바로 네. 자존감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자존감을 단단히 챙기고 준비하는 거야말로 이 행복의 준비이기도 하고 또한
이 인생의 가장 큰 어떤 스펙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자, 인생의 가장 크고 중요한 스펙, 책 속에서 찾아보시고요. TV 책방 북소리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